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뭔가 오프닝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르죠. 평소에는 저희가 이 빨간 상승의 맛 일부 통해서 종목들을 참 숨가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전략 짜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팽배한 요즘 시장이고 연말 장세다 보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 불확실성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또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내년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증권사에서도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런 투자 설명회를 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언택트 투자 설명회가 많았죠. 그래서 저희도 1년의 과정들을 함께 하고자 투자 설명회 겸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투자 전략 팁 겸해서 두 분의 센터장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올해 전망과 그리고 내년 증시의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세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 조용준 리서치센터장, 키움증권 김지선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유, 예, 어렵게 모신 만큼 앞으로 한 45분, 50분 동안 면밀히 시장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을 미 대선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조용준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도 남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TV 토론회까지 마쳤지 않습니까? 좀 앞으로의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대선을 전망하기는 좀 저희들이 쉽지 않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지금 이제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후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지금 이제 미국의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실업률이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차별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대선 전에 굉장히 혼란이 좀 있고 조정 요인으로 변동성 요인으로 자꾸 자리 잡고 있는데 어느 분이 되든 간에 대선이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나면 결국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대선 이후로 좀 안정감을 찾을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변수는 이제 대선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불복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좀 시장의 불투명성이 좀 한동안 커질 수 있다. 이제 과거 사례도 보면은 2000년 당시에 이제 대선 끝나고 좀 약간 불복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크게 조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경우만 최악의 상황만 있지 않다고 하면 시장은 좀 대선이 오히려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큰 변수가 아니고 이 조정 요인을 좀 마무리 짓는 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파악되는 선거인단 확보 전망이나 아니면 지지율로 봤을 때도 수치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건 맞는데 이 트럼프가 후보로 있는 선거는 예단하지 말라는 말들을 항상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의 판세에 대해서 그 김지선 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4년 전에도 그 힐러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80% 이상이 점쳐졌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고 우리 그 주식시장 극도의 혼란을 경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특정 정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고 정책 추진의 동력이 강화되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 보면 2009년에도 오바마 정부 초기에 그 오바마 케어라든지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었고 2017년에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감세라든지 조세 정책의 변화가 좀 빠르게 만들어지는 여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 웨이브 가능성이 60% 이상 점쳐지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우리 조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트럼프가 현장 투표에서 승리를 하되 우편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사실 그 부분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법적인 그 부분까지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는 미국에 대한 그 신용등급 강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압승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11월 3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월 15일 혹은
내년 1월까지도 그렇죠.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하다 보니 저희가 화면 통해서도 각 시나리오를 한번 띄워드렸었는데 그중에 시나리오 세 번째인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압승을 하고 그리고 상하원도 모두 차지하는 블루웨이브가 어쨌거나 지금 월가나 금융권에서는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융가에서 바이든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쪽으로 어느 업종 쪽으로 좀 수혜를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사실 이미 좀 많이 나와 있기는 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이제 나와 있는 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대규모 민주당 정책이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할 거다. 이거는 좀 비교적 긍정적인 측면이고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업률이 아주 높은 상태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경기 부양에 당연히 배팅을 하겠지만 이제 시간을 두고는 이제 당연히 또 이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도 이제 다시 좀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잠재적인 불안 요인, 우리 시장에는. 그리고 이제 산업별로 보면은 뭐 그린 에너지 이쪽이 저희들이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으로 보면은 뭐 전기차라든지 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수소 경제라든지 이런 사실 우리 한국 그 코스피에 있는 많은 기업들하고 또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산업들이 직접적인 좀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수혜주는 또 김지산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는 보도나 전망들을 보면 이제 바이든 하면 친환경 뭐 이쪽 얘기하듯이 트럼프 하면 기술주나 방산 쪽 얘기 많이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뿐만 아니라 전통 그 산업 쪽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될 텐데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쪽이라든지 철강, 에너지 이런 전통 산업에 대한 그런 육성 정책이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법인세 인하 기조가 유지가 될 거고 보호무역 기조를 더 강화할 거기 때문이라도 미국 기업들에게 좀 더 우호적인 그런 경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기술주나 방산업체들. 근데 어찌 보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5G 쪽도 그렇고 두 후보 모두 사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것으로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좀 대결 구도이니만큼 좀 이렇게 업권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점 이 두 분 모두에게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일단 경기 부양책 규모로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이 다 휩쓰는 게 규모가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차라리 트럼프가 되는 게 어떤 미국 기술주에게는 더 좋지 않겠냐. 법인세 올리는 거 좋아할 기업들이 어디 있겠냐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좀 장단기적인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부양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혼란이 조금 아무래도 좀 적기 때문에 블루웨이브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압승 이게 이제 시장에는 좀 단기적으로 또 한 1, 2년 놓고 본다면 가장 좀 좋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또 공화당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법인세 인상을 감안해 보면 공화당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또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긴 흐름에서는 경기를 지금 살려야 된다는 데는 두 후보가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은 뭐 단기적으로 이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지금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세를 한다,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독점을 막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실리콘밸리라든지 양쪽의 이 동서부의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고 그쪽이 계속 육성해 왔던 것들이 이런 신경제이기 때문에 뭐 꼭 민주당이 이 새로운 빅테크 기업들을 한테 불리하게만 할 거냐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또 4차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새로운 경제 동력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근본적으로 이렇게 훼손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약간 그런 얘기지만 저희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면 지금 4차 산업이 결국 이 전반적인 지금 올드 이코노미는 제로 성장에
그래서 제로 금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거기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은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4차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또는 이 그린 에너지를 육성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 후보 다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 일자리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같은 공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색깔을 입혀서 가느냐의 차이지 결과적으로 보면 신경제가 부양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바이든도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기업들을 옥죄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를 키워야 되는데. 예, 일자리 고용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그렇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해주셨는데 같은 질문이지만 약간 다른 결의 질문을 또 드리자면 또 특히 IT 전문이시기 때문에 바이든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뭐 급격하게 옥죄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많이 올랐었던 기술주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들에게 조정의 빌미 이유를 줄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서요. 만약에 된다면 성장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그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혹시 이제 반시장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재 규제 부분이 있을 거고 이제 증세 가능성을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면 당장 증세로 이어지는 어려울 거고 일단은 경기 부양을 전제로 시간을 두고 좀 조세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는 사실은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저희 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한테는 오히려 우호적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규제가 없다면 특히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그 플랫폼 기업들에게 경쟁력 쏠림 현상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AI나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그 주도권을 미국 기업들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 우리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축소될 여지들도 있는 거고 우리 IT 하드웨어 업체들의 종속도는 더 심해질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적절한 그런 규제를 통해서 그 합리적인 경쟁 환경을 구축을 하고 생태계가 좀 더 활성화된다라고 보면 전반적인 글로벌 IT 환경상 오히려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는 그 좀 시각을 좀 달리해서 성장주 부분보다는 좀 가치주에 그 투자 초점을 맞추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그 IT 버블 붕괴 시점이라든지 금융위기 같은 큰 침체가 있고 난 다음에는 가치주 장세가 나타나곤 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같은 재정 지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민감 업종까지 실적이 좀 같이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지금은 성장주라 하면 여전히 BBIG로 좀 대표가 될 텐데 그거보다는 저희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든지 재정 지출을 배경으로 가치주 장세가 2021년에 펼쳐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철강이나 화학, 기계 같은 뭐 소재 산업재라든지 최근에 그 은행이나 증권 같은 금융주 내지는 이제 필수 소비재 등도 상당히 투자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됐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장주 쪽보다는 가치주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해줬고 뭐 전통적으로 철강이나 화학, 기계 그리고 금융업종까지 얘기를 해줬는데요.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누가 되더라도 이거는 간다라고 생각하는 업종이 있다면 뭐 앞에서도 제가 잠깐 힌트는 나온 것 같은데 뭐 5G나 친환경 쪽으로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대 수혜 업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한국의 IT 기업들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4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에 따른 이제 수혜는 직접적으로 있지 않겠나. 특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우리 김지아 센터장님 전공이시긴 한데 IT 쪽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아까 좀 전에 김지아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저희 3분기 실적에도 보면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또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런 경기가 어쨌든 내년에는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미 이제 우리 한국, 중국은 3분기부터 좀 좋아지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적으로 이제 소외됐지만 이번 위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쪽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 부양하면서 그런 전반적인 이렇게 회복하는 업종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수출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금융 정도 더해서 우리가 BBIG 얘기만 하반기에 정말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최근 들면 뭐 LG화학 그 실적 발표한 것도 보면 석유화학 부문이 굉장히 선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국내 증시에서도 석유화학 전통적인 이런 가치주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계속해서 그 조영준 센터장께서 김지선 센터장님께서 이제 IT 전문가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신 만큼 IT 쪽으로는 그러면 좀 어디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그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뭐 신재생이라든지 그 전기차 같은 그린 정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가 좀 더 활성화될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희 국내 기업들은 그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우리가 가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그런 종속도는 더 완화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부품들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뭐 아시아 쪽에 좀 더 그 입지를 확대해가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이 제재를 받는다. 근데 그 구글 자리를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비집고 가기는 지금으로서는 약간 힘들 테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이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직접적인 수혜는 그러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로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그 뒤에서도 좀 기회가 좀 되겠지만 사실 미중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화웨이에게 초점을 좀 맞춰지고 있고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사실 경쟁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약진할 거고 스마트폰 부품업체들도 사실은 10수년 만에 상당히 긍정적인 출하량 모멘텀을 맞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좀 빨라진다고 하면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카메라, 다양한 모든 부품에 있어서의 그런 사양이 고도화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IT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는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넷플릭스든 이런 미국 기업들을 우리가 추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그 5G 인프라나 그 4차 산업혁명 인프라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은 하드웨어 쪽에서 특히 경쟁력을 더 발휘할 거고 많은 부품 그 수요 증가를 누릴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확대되는 5G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수혜도 예상을 해줬습니다. 역시 관련해서 미 대선과 관련해서 좀 수혜 볼 수 있는 업종들 지금 꾸려가고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모든 질문의 전제 조건이 누가 된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좀 다른 뉘앙스의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합의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시장도 당연히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갈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대선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려운 이제 저희들 생각할 때는 쉽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속 합의를 해나가지 않겠나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 합의는 쉽지 않은데 다만 그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좀 그 일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합의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법제화되고 실제로 실행되는 건 당연히 대선 이후로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합의 자체는 그러면 뭐 언제 되든지 간에 실제로 경기 부양책이 실행이 되는 거는 당연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그나마 최근에 소매 판매나 소비 지표는 좀 개선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경기 부양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뒤로 밀리고 앞에서 저희가 어떤 대선 시나리오 얘기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내년 1월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럼 경기 부양책은 더 뒤로 밀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나마 개선되던 지표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지 좀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제 내년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쨌든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된다. 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내년은 뭐 이 시간의 문제겠죠. 그리고 정도의 문제겠으나 올 뭐 지금 2차 팬데믹이 조금 더 확산될 수도 있고 지금 상황과 이제 내년이 시작되는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은 어쨌든 경제 활동 재개라는 게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반대의 상황이 전개된다고 보고 있고요. 경제도 마찬가지. 이제 지금 당장에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올해를 되짚어 보면은 올해 1분기에 중국이 마이너스 8%의 역성장을 했고요. 미국이 2분기에 마이너스 30% 역성장했습니다. 경제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년 1분기는 중국이 크게 회복할 수가 있고 2분기는 미국과 유럽이 크게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를 생각하면은 내년 경제는 뭐 IMF 전망한 것도 5.4%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이제 경기 회복을 예상하니까 물론 이전에는 이제 못 미치지만 내년 자체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좋아지는 건 거의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렇게 내년 자체가 지금의 시각으로 계속 불확실하다 이렇기보다는 그러니까 경기가 그래서 어쨌든 올해보다 좋아지는 건 분명하다고 하면 금리는 조금씩 오르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금리는 조금씩 올라요. 또 재정 정책 하려 그러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니까 공급 때문에 또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을 갖고 있으면 손실이 나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가는 그런 머니 무브가 뭐 지금도 조금씩 나오지만 내년은 본격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시장 같으면은 그렇게 미국이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재정 정책을 추가로 이 경기 부양책 한다 그러면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머징으로 이제 한국과 중국 같은 데로 지금도 좀 진행되지만 그런 것들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려 사항도 많고 경기가 진짜 빨리 회복될 거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지금 경기 부양책의 진행 어차피 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미국의 소비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기 부양책이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당연히 이제 큰 그림에서는 동의가 되는데요. 저희는 다만 그 연말 연초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이런 부분이 그 증시에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대선이라는 부분도 1월 20일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TV 2차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 당선되고 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핀셋 봉쇄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명시한 부분이 있고 지금 미국의 그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일부 그런 경제 봉쇄 정책은 불가피하다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경기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아까 우리가 블루 웨이브가 가져올 그 결과는 좀 낙관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공화당은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의회를 또 분리해서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이러한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좀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도 그 1분기에 좀 같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분기 불확실성을 좀 겪고 나서 2분기 이후에 실제적으로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그 코로나 얘기 꺼내신 김에 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 간에 자기가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할지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좀 결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지켜보고 있는 우리 시장은 또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코로나 국면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시장을 붙잡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기 방역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정책을 바꾸진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 경제 재개 기조를 유지해가면서 결국 치료제와 백신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에 반해서 그 바이든 후보는 어쨌든 그 경제보다는 그런 건강, 생명을 좀 더 존중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경제 봉쇄가 좀 전제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지금의 그 코로나 확산 국면은 4월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 이제 확진자 수가 거의 5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고 예. 유럽에서의 경제 봉쇄의 그런 강도 부분은 이미 4월보다 더 심해지는 모습으로 가면서 유럽의 그 더블딥 우려까지가 그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백신이 수준에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게 대략 양산이 되고 접종이 대중화될 때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1년의 그 기간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내년 말까지는 이런 코로나와 공존하는 환경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냥 일반 개인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뭐 치료제나 백신이 언제 개발되겠습니까? 이긴 한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좀 빨리 좀 이런 불확실성에서도 좀 벗어나기를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는 좀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연말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가장 좀 첨예하게 정치권에서도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좀 매물 출회가 평년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걱정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그 증시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주주 요건 이 3억으로 강화되는 이 부분은 좀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예. 뭐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지금 이제 부동산도 규제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제로금리에서 이렇게 건전하게 재산 증식하는 좋은 이제 자본시장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이제 더 강화하는 것은 좀 이렇게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예. 사실은 동학개미가 이 주식시장에서 건전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수익을 내보는 경험은 거의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이런 일이고 네. 또 내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경기 자체가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어차피 센터장 둘이 나왔으니까 좀 큰 얘기 좀 긴 얘기를 해보면은 예. 미국이 보면은 지난 100년 동안 경기 회복 사이클이라는 게 13번 있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불황이 오고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쭉 경기 회복 사이클이 13번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계속 불황이 오고 다시 회복이 되지만 결국 회복이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예. 한 번도 없었고 한 7, 8년, 10년 이런 주기로 오는데 한 번 경기가 바닥을 치고 돌아서면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은 평균 3년 정도.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섰다 그러면 내년 평균적으로 내년 후년까지는 자본시장에 좀 비교적 경기가 속도의 문제죠. 1분기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2분기 좋아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좋아지는 이제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조금 잘 이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개인 신용도 많이 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신용이 많이 늘은 것하고 대주주 요건 강화되는 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제 매물이 어쨌든 코스닥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연말 이제 지금 특히 미국 대선까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 장세가 지금과 같은 장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반면에 비하면 실적 좋아지는 게 전기전자, 뭐 석유화학, 은행 뭐 이런 쪽은 외국인들도 꾸준히 사고 있고 이제 그런 조금 차별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정이 미국 대선 이후로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내년에 좋아질 거고 긴 흐름에서 보면 지금 또 한 가지 최근에 읽은 책을 보면 이 미국이 그 13번의 경기 회복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회복기에 더블 딥이 온다. 예.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요. 어느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나온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더블 딥이 온 적은 13번 중에 2번이 그것도 강한 더블 딥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왔다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더블 딥도 온 적이 없다 그러는데 매번 그 얘기는 한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약간 왔다 가더라도 시장은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위기에서 동학개미들이 저점에서 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좀 이어갔으면 하는 또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5월에도 더블딥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뭐 9월에 보냈고 항상 뭐 그 얘기는 항상 하죠. 예, 참 항상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사이클을 보면 3년 정도 회복기를 갔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빠르게 다시 옥죄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줬고 다만 홍명기 부총리는 이거 2년 반 전에 개정한 거라 그냥 할 거야라는 스탠스를 계속 하고 있어서 좀 평행성 달릴 것 같긴 한데 좀 금융업권에 계시니까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반기 보면 정부 정책적으로도 좀 우호적인 환경을 계속 투자하기에 괜찮은 환경으로 만들었는데 좀 괜찮아졌다고 갑자기 이렇게 옥죄는 듯한 제도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하실 말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좀 한마디 해주시죠. 물론 이제 우리 자본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증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권이 논의되는 걸 보면 뭐 10% 기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가족 합산이 아닌 3% 룰 이런 부분이 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뭐 그걸 넘어서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정책과 같은 그런 그 증시 부양책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은 그 부동산으로 부동자금이 몰렸을 때 가지는 경제적 부작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증시 육성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자금이 흘러가는 이런 선순환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당연히 우리 그 이쪽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일 거고 실제로 이 증시가 좋아서 우리가 부의 효과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소비나 경제 부양 효과가 예상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의 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증시 정책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가지게 되고요. 다만 이러한 연말 대주주 요건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역시 미국 대선과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위에 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된 두 분의 얘기도 들어봤고요. 참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들끼리 좀 수다 떤 느낌이 있어서 두 분 센터장님을 모신 김에 하우스비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 연말 증시부터 해서 뭐 내년 상반기 증시까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시장의 예상 밴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좀 예측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큰 경제 위기가 온 이후에 보면 구조조정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성장 산업 나타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기업이익도 새로운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주가도 사실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 위기 이후에도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갔었고요. 리만 사태 이후에도 이제 20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다시 또 한 번의 위기가 이제 또 와서 저희들이 이걸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뭐 이번에도 이제 새로운 경제 뭐 정부에서도 지금 한국판 뉴딜을 하고 여러 가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새로운 산업들이 또 육성되고 또 내년에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산업들도 안 좋아졌다가 회복이 되고 뭐 그런 그러니까 기저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내년 상반기는 또 내년 연간으로 또 후년까지 이렇게 보면 기업이익이 사상 최고치가 다시 갱신되고 주가도 최고 주가를 다시 갱신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가리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이 고점은 한 2,600에서 상반기 한 2,800 정도 이렇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2,600에서 2,800 얘기해 주셨고 설명하시는 중에 마침 그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왔었던 코스피 PR 밴드 예상치가 화면통해서 이렇게 나갔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 현재 수준이 유지됐을 경우 하나하고 그다음에 6% 정도 하향 조정됐을 때 그리고 최악의 수준까지도 가정이 제가 돼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요. 저희 이제 투자전략팀에서 만든 건데요. 저기 와 있었네요. 이제 다른 보고서에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들이 애널리스트를 추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 추정치가 한 6% 정도 연말 가면 이렇게 실제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가운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 시점에는 오히려 기업이익 추정치가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이번에 뭐 2차 팬데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G2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돌발 변수가 큰 변수가 이제 나왔을 때 기업이익이 어디까지 하향되느냐 이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경기 회복기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2,600에서 2,800 정도를 고점으로 이제 저점은 2,2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점 2,200, 그다음에 고점으로는 2,600에서 2,800 정도 예상 밴드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지산 센터장께서도 좀
내년 증시까지도 좀 예상을 해주시죠. 저희는 내년 코스피는 2,100에서 2,6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걸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하나금융투자보다 조금 이제 고점을 낮게 보고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1분기는 미국 대선이라든지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도 변동성이 큰 장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2분기 이후에 그 재정 효과가 좀 본격화되면서 반등하는 그림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는 2,600포인트에 대한 근거는 우리 PER 밴드가 좀 나와 있지만 역사적 PER 밴드 고점이 저희가 13배였습니다. 내년 예상이 이게 PER 13배를 적용했을 때 저희는 2,600포인트를 지금 고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의 증시는 그 펀더멘탈과의 좀 어느 정도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이러한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뒷받침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이제 내년에 좀 바라봐야 될 변수들은 코로나 부분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 정책적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지고 환율적인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우리 조 센터장님이 전공이시기 때문에 부연 설명해 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미국에서 대규모로 재정 지출하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과정에 있어서 달러화는 좀 더 약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은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여지가 있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증권이나 은행 같은 금융주들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국 증시 자체가 자금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 센터장님. 떡밥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관련해서 1,120원 선 바라보는 사이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지금 절상이 돼가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 1,160원대만 돼도 그러면 외국인 돌아올 수 있겠지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이 급격하게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 이러면 오히려 수출 기업들이 좀 부담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환율이 사실은 이제 저희 국내적인 요인보다도 위안화 강세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달러 약세 흐름하고 지금 중국의 이제 경기가 한국 중국이 상대적으로 경기가 좀 낮고 코로나 상황도 한국 중국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더 좋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채권 시장을 지금 채권 3대 지수에 다 편입시키고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고 또 주식시장도 개방하고 이러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 위안화가 급격히 강세가 되니까 저희 원화도 이제 같이 강세로 급격히 오게 된 건데 사실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완만한 강세는 자본시장에도 좋고 우리 경기가 좋다는 이제 그런 신호인데 이게 1,170원, 60원 이러다가 1,120원까지, 30원까지 바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출 기업의 채산성에도 더 만약에 이제 이게 내려간다고 하면 이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오히려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다시 이제 미국 대선 이후로 지금은 민주당이 이 블루웨이브가 가는 게 이제 거의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달러 약세에 배팅을 하고 그게 좀 급격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결과가 나온 뒤로는 좀 되돌림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130원, 1,120원에서 한 1,160원 이 정도 선으로 다시 이제 연말에 좀 이렇게 회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좀 다시 좀 이제 완만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머징 시장으로 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더 하락하고 이 정도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군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에 많은 이제 유동성 완화를 하고 있고 또 대규모 지금 경기 부양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달러 공급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이 너무 전체 이머징이 아니고 한국, 중국만 과하게 지금 쏠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되돌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드려봤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환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서운해 하실까 봐. 아니, 제가 좀 공을 던졌으니까. 환율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러면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 투자를 하시기에 가장 그래도 좀 업종이 유망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짜갈 수 있을지 먼저 김지산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업종들이 아무래도 그 실적 전망이라든지 주가가 유망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놓고 보면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IT, 가전,
하드웨어, 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 그 코로나 국면에서 피해가 컸던 업종들, 조선이나 뭐 호텔, 레저, 운송, 미디어, 교육 업종들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런 국면에서 이익 전망이 더욱 하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자료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은 그 내년의 투자 아이디어로는 이제 가치주 장세에 주목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10년 넘게 성장주가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내년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기로 좀 가치주 장세가 일시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철강이나 화학 등의 소재 산업재라든지 경기 민감 소비재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강세 기조가 추가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은행이나 증권 같은 금융주도 유망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화학은 8% 정도 이익 증가율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에너지는 12% 좀 급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좀 극명하게 갈릴까요? 에너지는 아마 이제 대부분 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텐데요. 유가가 좀 반등하고 하면서 아무래도 원가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에너지 업종은 그 실적 전망이 하향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반대로 화학은 그 소재 가격이 좀 올라가고 스프레드가 좀 개선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뷰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정용준 센터장께서 좀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주시죠. 저는 좀 이제 동학개미 분들이라고 할까요? 예. 뭐 요즘에 이제 가장 시장의 중심에 계시니까 개인 투자가 분들 외람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전략이라 그럴까요? 이제 장기로 보면은 저는 지금 상황은 이제 코로나 초기에는 언택주를 좀 많이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성장주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때는 전체적으로 성장이 안 나오는 시기니까 지금은 이제 5대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장주는 지금 우리 정부도 좀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판 뉴딜로도 얘기되는 디지털 경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플랫폼 같은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이 디지털 쪽 주식들이 있고 또 그린 쪽 주식이 있습니다. 뭐 수소 경제, 전기차, 뭐 배터리, 뭐 이런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장기로 보고 성장성을 보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것들 한 절반 정도 좋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분들이 너무 한쪽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 가져가는데 절반은 이 우량주 중에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크게 많이 하락한 주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기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정상화거든요. 경제 활동의 재개, 이 경기 불황의 회복, 이 기저효과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다 정상화거든요. 정상화 주가도 정상화됩니다. 그렇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석유화학, 뭐 은행, 철강, 뭐 자동차, 뭐 이런 또 반도체 이 이렇게 제대로 주가가 회복이 안 됐던 주식들의 우량주들을 절반 정도. 그래서 뭐 이게 좀 긴 흐름으로 양쪽을 절반씩 가져간다 그러면 내년에도 좀 괜찮은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 전망까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이렇게 세워봤는데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가서 한 1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두 분께 좀 외람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좀 오늘을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인 관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 20초씩 짧게만 연말 증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건 뭐 전략이라기보다 조언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마디만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주식하기가 좋은 시기예요. 경기가 좋아지는 게 1, 2년 동안, 2, 3년 동안 계속되는 기업이익이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조금 이제 호흡을 좀 길게 보시고 한 1년 내가 묻어두겠다. 이럴 만한 주식들은 골라서 이번 연말에 조정받으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경기 회복기에는 주식을 좀 사서 아니면 뭐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주식형 펀드를 좀 지금 들어서 한 2, 3년은 최소한 내가 주식 비중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도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일단 저희는 뭐 연말 연초에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그 동학 개미 분들께서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그 우량주에 대한 그 장기적 관점에서의 매수 전략을 유지해 줬으면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특집으로 보내드린 또 연말 증시 그리고 내년 증시 전망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뭐 미국부터 한국 증시까지 싹 훑은 것 같아서 좀 후련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조영준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키움증권 김지산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